저는 68살입니다. 연금만으로는 불안해서 다시 일하려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택배 일자리 광고는 너무 쉬워 보였습니다. 월 400에서 500. 짐은 가볍고 나이 제한도 없다고 했습니다. 면담 자리에서 서류에 몇 번 서명했습니다. 읽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다들 이렇게 시작합니다라는 말만 믿었습니다. 사흘 후 계단을 150번 오르다 쓰러졌습니다. 그만두겠다고 하자 반납 수수료 500만 원입니다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제 노후는 일자리가 아니라 1,300만 원이 3일 만에 사라지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67세입니다. 중소기업 격리부장으로 35년 일하다가 60세 정년 퇴직했고 7년이 지났습니다. 퇴직금 5천만 원을 받았는데 집 대출 3천만 원을 갚고 2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연금은 월 100만 원 나왔고 처음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인은 63세로 평생 주부였고 연금이 없었습니다. 딸 하나는 결혼해서 대전에 살고 있었고 손주가 둘 있었습니다. 처음 2년은 괜찮았습니다. 그동안 못 쉬었으니 쉬는 것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5년째부터 달라졌습니다. 생활비가 월 150만 원쯤 들었는데 연금 100만 원으로는 5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저축해서 한 달에 50만 원씩 꺼내 썼는데 7년 동안 800만 원을 썼고 이제 1200만 원만 남았습니다. 이 속도면 2년 후에는 바닥날 것 같았습니다. 부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다시 일 좀 해야 할 것 같아. 부인이 놀랐지만 저는 몸이 건강했고 고혈압이나 당뇨도 없었고 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청 노인 일자리 사업을 알아봤는데 월 50, 70만 원의 대기가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마트, 편의점, 경비 일자리도 알아봤지만 나이 때문에 전부 거절당했습니다. 한 달 동안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67세 노인을 뽑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인터넷 일자리 사이트를 보다가 배너 광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택배 기사 모집. 월 400만 원에서 500만 원. OKG 미만 소형 택배 전문. 하루 배송량 100개에서 150개. 체력만 되면 나이 무관. 차량 지원 가능. 즉시 근무 가능. 심장이 뛰었습니다. 월 400만 원이면 연금과 합쳐서 500만 원이고 생활비 빼고도 350만 원이 남았습니다. 1년이면 4천만 원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OKG 미만이라는 것도 좋았고 하루 100개도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나이 무관이라는 말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차량 지원 가능이라는 말도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광고를 클릭했더니 글로벌 물류 알선이라는 회사 이름이 나왔고 강남구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상담 신청 버튼을 눌러서 이름, 나이,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제출했습니다. 5분도 안 돼서 전화가 왔습니다. 밝은 목소리의 여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물류 알선입니다. 강태호 고객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택배 일자리 보고 신청했는데요. 네, 고객님. 현재 급하게 기사분들 모집 중이세요. 언제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가능합니다. 좋아요. 그럼 내일 오후 2시에 오세요.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었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일이면 일자리가 생길 것 같았고 월 400만 원이면 저축을 안 깨도 되고 오히려 돈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부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택배 일자리 상담 받으러 간다. 부인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택배요? 그거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
OKG 미만 소형만 배달한대. 월급도 400만 원 준대. 부인 눈이 커졌습니다. 400만 원이요? 정말요? 응. 광고에 그렇게 나와 있어. 나이 제한도 없고. 부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세요. 근데 조심하세요. 요즘 사기도 많다잖아요. 사기는 아닐 거야. 제대로 된 회사 같던데. 그래도 계약서 잘 읽어보고 하세요. 알았어. 그날 밤 잠이 잘 안 왔습니다. 내일 상담이 기대됐고, 일자리를 구하면 다시 쓸모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연금만 받고 사는 게 아니라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이 왔습니다. 제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에 강남역 근처 오피스텔로 찾아갔습니다. 지하철 타고 1시간 걸렸는데 가는 동안 내내 설렜습니다. 오피스텔 주소를 찾아가니 8층짜리 건물이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깔끔한 사무실이 나왔습니다. 흰색 책상이 4개 있었고 정장 입은 젊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글로벌 물류 알선 로고가 붙어 있었고 택배 트럭 사진도 걸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말하자마자 30대로 보이는 남자가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강태호 고객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책상 앞 의자에 앉았는데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재훈 이사라고 적혀 있었고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있었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재훈이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르신 67세시네요. 경력은 격리부장 35년. 와, 경력 정말 좋으시네요. 우리 택배 기사분들 중에 이런 경력 가지신 분 거의 없어요. 그게 도움이 되나요? 당연하죠. 택배 일이 단순해 보이지만 꼼꼼함이 필요해요. 어르신처럼 격리하셨으면 숫자 관리나 정리 능력이 뛰어나실 거 아니에요. 딱 맞으세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랜만에 경력을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이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광고 보고 오셨죠? 월 400에서 500, OKG 미만, 하루 100개 정도. 네, 그거 보고 왔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소형 택배 전문으로 알선하거든요. 일반 택배는 무겁고 힘든데, 소형은 가벼워서 시니어분들한테 딱이에요. 실제로 60대, 70대 분들 많이 하세요. 정말요? 네. 지금 저희 통해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이 72세세요. 3년째 하고 계시고, 그 말에 안심이 됐습니다. 72세도 한다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이재훈이 말했습니다. 뭔가요? 차량이요. 택배 기사니까 본인 차량이 있어야 해요. 저는 차가 없는데요. 괜찮아요. 저희가 차량 알선도 해드려요. 이재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중고 1톤 트럭 있거든요. 1,500만 원 정도 하는데 저희가 대출 연결해 드릴게요. 어르신은 300만 원만 준비하시면 돼요. 300만 원이요? 저축에서 꺼내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1,200만 원 남은 저축에서 300만 원을 쓰면 900만 원만 남았습니다. 망설였습니다. 이재훈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대출 1,200만 원 받으시면 48개월 할부로 월 70만 원 정도 나가요. 근데 어르신 월 400만 원 버시잖아요. 70만 원 내고도 330만 원 남아요.
1년이면 4천만 원 모으시는 거예요. 계산이 맞았습니다. 월 400만 원 벌면 할부 70만 원 내고도 충분히 남았습니다. 1년만 하면 저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좋아요. 이재훈이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럼 계약 진행할게요. 빨리 진행하셔야 이번 주부터 시작하실 수 있어요. 물량이 지금 많이 들어와서 기사분들 급하게 구하는 중이거든요. 서류를 펼쳤습니다. A사 용지가 10여 장 있었는데 글씨가 빽빽했습니다. 이재훈이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이건 차량 구매 계약서고요. 이건 대출 신청서고요. 이건 알선 계약서예요. 알선 계약서요? 네. 저희가 어르신을 택배 회사에 연결해 드리는 거니까 알선료가 있어요. 400만 원인데 첫 달 급여에서 공제돼요. 한 달만 참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풀로 받으세요. 4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컸지만 첫 달만 참으면 된다고 하니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이재훈이 서류를 계속 넘겼습니다. 여기 서명하시고요. 여기도 서명하시고요. 여기는 날인하시고요. 읽어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재훈이 계속 넘기면서 여기요, 여기요 하며 가리켰습니다. 포스트잇이 붙어있는 곳마다 서명했습니다. 10군데쯤 서명한 것 같았습니다. 서류 내용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았고 이재훈이 빨리 진행하자고 재촉했고 저도 빨리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다들 이렇게 하세요. 어르신만 특별히 꼼꼼히 볼 필요 없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 그냥 따라갔습니다. 마지막 서류에 서명하자 이재훈이 웃었습니다. 완료됐어요. 축하드려요. 이제 어르신도 택배 기사세요. 대출은 이틀 안에 나올 거고요. 차량은 사흘 후에 인도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언제부터 일 시작하나요? 차량 받으시는 날부터 바로 시작 가능해요. 택배회사 소장님한테 제가 연락드릴게요. 어르신 배정된 구역 알려주실 거예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계약했습니다. 사흘 후면 트럭이 오고 그날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월 400만 원이면 1년에 4,800만 원입니다. 할부 840만 원 내고 알선료 400만 원 빼도 3,560만 원이 남았습니다. 2년만 하면 저축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부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계약했어. 사흘 후에 트럭 받고 바로 시작해. 부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계약서는 잘 읽어보셨어요? 응. 다 괜찮아.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대로 읽지 못했지만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월급이 400만 원이나 되니까 괜찮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사흘 후 트럭이 왔습니다. 중고 1톤 트럭이었는데 흰색이었고 뒤에 짐칸이 있었습니다. 운전은 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 가끔 운전했으니까요. 대출 1,2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고 300만 원과 합쳐서 1,500만 원을 트럭 판매 업체에 보냈습니다. 통장 잔액은 9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내일부터 첫 출근이었습니다. 택배회사 소장한테 전화가 와서 새벽 5시까지 오라고 했습니다. 일찍 자야 했습니다. 그날 밤 설렜습니다. 내일부터 일을 시작하고 돈을 벌고 다시 쓸모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3시간 일찍 일어나는 거라 몸이 무겁고 정신이 흐릿했지만
첫 출근이라는 생각에 긴장됐습니다. 간단히 세수하고 옷을 입었는데 부인이 일어나서 김밥을 싸줬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힘들면 무리하지 말고요. 알았어. 트럭 시동을 걸고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20분쯤 운전해서 택배회사 집화장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이었는데 트럭들이 10여 대 서 있었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주차하고 내렸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서 있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세요?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네, 오늘 첫 출근입니다. 아, 강태호 기사님. 소장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따라가니 사무실이 있었고 60대로 보이는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장님, 새 기사분 데려왔습니다. 소장이 저를 봤습니다. 강태호 기사님? 네, 맞습니다. 앉으세요. 의자에 앉았는데 소장이 물었습니다. 택배 경험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입니다. 소장 표정이 굳었습니다. 처음이요? 글로벌 물류 알선 통해서 오셨죠? 네, 맞습니다. 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사람들 또 경험 없는 분 보냈네. 어르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7입니다. 67이요? 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문제 있나요?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문제는 아닌데요. 어르신 광고 보고 오셨죠? OK주의 미만, 하루 100개 정도. 네,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소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 알선 업체들 맨날 그렇게 광고해요. 실제로는 전혀 달라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뭐가 다른데요? 일단 무게부터 달라요. OKG 미만 소형 택배는 거의 없어요. 평균이 15에서 20kg이에요. 어떤 건 30kg도 나가고요. 20kg이요? 그건 너무 무거운데요. 그게 현실이에요. 소장이 말했습니다. 개수도 100개가 아니에요. 어르신 오늘 배정된 물량이 210개예요. 210개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광고에는 100개라고 나와 있었어요. 광고랑 현실은 달라요. 소장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어르신 배정 구역이 여기예요. 아파트 단지 4곳인데 전부 5층 이하 건물이에요. 엘리베이터 있나요? 대부분 없어요. 계단으로 올라가셔야 해요. 5층까지 계단이요? 네. 평균적으로 하루에 150번에서 200번 계단 오르내리세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20kg 짐을 들고 계단을 200번 오른다는 게 말이 되나요? 소장님, 저는 그런 조건으로 계약한 게 아닌데요. 계약서 확인해 보세요. 계약서요? 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이 계약한 건 알선 업체랑이에요. 저희 택배 회사랑은 계약 안 하셨어요. 어르신은 개인 사업자고 저희는 물량만 주는 거예요. 그럼 조건이 다르면 어떻게 해요? 못하시면 그만두셔야죠. 근데 트럭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대출 받아서 사셨잖아요. 그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200만 원 대출 받았습니다. 트럭 샀습니다. 이미 계약했습니다. 지금 그만두면 트럭만 남고 빚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장이 동정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일단 오늘 해보세요. 해보시고 판단하세요. 못하시겠으면 알선 업체랑 상의하시고요. 저희는 물량 배정만 하는 거라 저희한테 뭐라 하셔도 소용없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기사들이 트럭에 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상자들이 컨베이어 벨트로 나왔고 기사들이 받아서 트럭에 실었습니다. 강태호 기사님, 여기 물량이에요. 직원이 손수레를 밀고 왔습니다. 상자가 가득 쌓여 있었는데 보기만 해도 무거워 보였습니다. 이게 다 제 거예요? 네. 210개요. 제 트럭까지 옮기셔야 해요. 손수레를 받았는데 무게 때문에 밀기가 힘들었습니다. 트럭까지 10m쯤 되는데 밀고 가는데 힘이 들었습니다. 상자를 하나씩 들어서 트럭 짐칸에 실었습니다. 첫 번째 상자를 들었는데 20kg은 좋게 됐습니다. 쌀 한 포대만 한 무게였습니다. 허리에 힘을 주고 들어서 실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실었습니다. 10개쯤 실었을 때 이미 숨이 찼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아직 200개가 남았습니다. 30분쯤 걸려서 전부 실었습니다. 210개를 다 실었을 때는 온몸이 땀으로 젖었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아직 배송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지쳤습니다. 소장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배송 구역 아시죠? 내비게이션 찍어 드릴게요. 오후 6시까지 다 배송하시면 돼요. 못 끝내면 내일로 넘어가고요. 트럭을 몰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 단지로 갔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였는데 5층짜리 건물이었고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주차하고 내려서 뒤를 봤습니다. 짐칸에 상자가 가득했습니다. 첫 번째 건물 배송 물량이 40개였습니다. 손수레에 10개씩 싣고 4번 왕복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손수레를 밀고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계단이 보였습니다. 1층부터 5층까지 배송지가 있었습니다. 3층에 2개, 4층에 3개, 5층에 5개 배송해야 했습니다. 상자 하나를 들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1층에서 3층까지 올라가는데 숨이 찼습니다. 3층 문 앞에 상자를 내려놓고 벨을 눌렀습니다. 문 열어주는 사람 없어서 문 앞에 두고 사진 찍었습니다. 다시 내려가서 다음 상자를 들고 올라갔습니다. 4층, 5층 계속 올랐습니다. 10번째 상자를 배송할 때쯤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오가 됐을 때 첫 번째 건물 40개를 겨우 끝냈습니다. 트럭으로 돌아와서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고 다리가 후들거렸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170개가 남았습니다. 새 건물이 더 남았습니다. 오후 6시까지 끝내야 했습니다. 지금 정오니까 6시간 남았습니다. 부인이 싸준 김밥을 먹었는데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10분 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쯤 두 번째 건물을 끝냈습니다. 120개를 배송했습니다. 90개가 남았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펴지지 않았습니다. 오후 6시에 전부 끝냈습니다. 210개 전부 배송했습니다. 13시간 일했습니다. 계단을 200번쯤 올랐습니다. 집으로 운전해서 가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주차하고 내렸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부인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대답할 힘이 없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게 첫날이었습니다. 5월 400만 원의 첫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허리는 불에 데인 것처럼 쓰렸고 다리 근육은 돌처럼 굳었고 손가락 관절은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뒤척이기만 했고
자세를 바꿀 때마다 신음이 나왔습니다. 부인이 파스를 붙여줬습니다.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아. 내일 하루만 더 해보자.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일어나려고 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허리에 힘을 줘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통증 때문에 비명이 나왔습니다. 부인이 깨서 부축해줬고 겨우 일어났습니다. 세수하고 옷을 입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허리를 숙일 수 없어서 양말을 신는 데 5분이 걸렸습니다. 트럭까지 걸어가는데 다리를 저렸습니다. 시동을 걸고 집 화장으로 갔습니다. 어제보다 더 일찍 도착했는데 물량을 싣는 것부터 지옥이었습니다. 상자를 들 때마다 허리에서 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200개 물량을 싣고 배송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건물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손을 짚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텼습니다. 상자를 내려놓고 벽에 기대서 숨을 골랐습니다. 정오쯤 됐을 때 100개를 배송했습니다. 어제는 정오에 40개였는데 오늘은 100개를 했으니 속도가 빨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계속 움직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3층에서 2층 중간쯤이었는데 발목이 꺾이면서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난간을 붙잡아서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발목을 삐끗했습니다. 주저앉아서 발목을 만져봤는데 부어올랐습니다. 움직이면 찌릿한 통증이 왔습니다. 10분쯤 앉아있다가 겨우 일어났습니다. 절뚝거리며 트럭까지 갔습니다. 200개 배송을 끝낸 건 오후 7시였습니다. 어제보다 1시간 늦었습니다. 집으로 운전해서 가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이틀 했는데 몸이 이 지경입니다. 한 달을 버틸 수 있을까요? 1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부인 얼굴을 보자마자 무너졌습니다. 여보, 못하겠어. 이거 못해. 부인이 울면서 부축했습니다. 그만둬요. 몸 버리면 어떡해요. 3일째 되는 날 새벽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알람이 울렸지만 몸을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허리를 움직이려고 하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인이 병원 가자고 했지만 거부했습니다. 오전 9시쯤 소장한테 전화했습니다. 소장님, 저 강태호입니다. 오늘 못 나갈 것 같아요. 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몸 안 좋으세요? 네. 허리랑 발목을 다쳤어요. 그럼 쉬세요. 근데 오늘 물량은 어떡하시게요? 물량이요? 배송 못하시면 결품 처리돼요. 결품되면 페널티 있어요. 한 개당 5,000원씩 공제돼요. 200개면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월급에서 100만 원이 빠진다는 겁니까? 그렇죠. 규정이에요. 물량 받으셨으면 배송하셔야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100만 원이 공제되면 첫 달 월급 400만 원에서 알선료 400만 원 빠지고 페널티 100만 원 빠지면 마이너스 100만 원이었습니다. 돈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빚이 생겼습니다. 부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그만둬야겠어. 더는 못하겠어.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그만두셔야죠. 건강이 우선이에요. 오후에 이재훈한테 전화했습니다. 이 이사님, 저 강태호입니다. 아, 강태호 고객님. 무슨 일이세요? 제가 택배 일을 못하겠어요. 몸이 안 돼서 그만두려고요. 이재훈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만두신다고요?
며칠 하셨는데요? 이틀 했는데 허리랑 발목 다쳤어요. 계속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요. 그럼 트럭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반납하겠습니다. 이재훈이 웃었습니다. 반납이요? 가능은 한데 반납 수수료 내셔야 해요. 얼마예요? 500만 원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500만 원이요? 네. 조기 해지 위약금이에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요. 계약서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그런 거 본 적 없는데요. 계약서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작은 글씨로 나와 있을 텐데요. 서류를 찾았습니다. 이재훈이 줬던 계약서 뭉치를 뒤졌습니다. 10여 장을 넘기며 찾았는데 마지막 페이지 하단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조기 해지 시 위약금 500만 원 발생. 차량 반납 시 차량 가치 하락분 공제 후 환불. 글씨가 너무 작아서 읽기 힘들었습니다. 계약할 때 이재훈이 빨리 넘기는 바람에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 서명하세요. 여기요. 그렇게만 말했지 이런 조항이 있다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 이사님, 이거 사기 아니에요? 계약할 때 이런 말 안 했잖아요. 이재훈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계약서에 다 나와 있어요. 고객님이 서명하셨잖아요. 설명도 안 하고 서명만 받았잖아요. 설명은 했어요. 고객님이 안 들으신 거죠. 그리고 계약서 읽어보시라고 시간 드렸는데 안 읽으신 거잖아요. 시간을 안 줬잖아요. 빨리빨리 넘기면서 여기 서명하라고만 했잖아요. 이재훈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르신, 저희는 강요한 적 없어요. 본인이 알아서 서명하신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그럼 500만 원을 어떻게 내요? 저한테 그런 돈 없어요. 그럼 계속 일하시든가요. 할부 다 갚을 때까지. 아니면 트럭 파세요. 중고로 팔면 1100만 원쯤 받으실 거예요. 1100만 원이요? 1500만 원 주고 산 거 아니에요? 중고니까 가격 떨어지죠. 3일 쓴 거라 거의 새 거긴 한데 중고는 중고니까요. 1100만 원 받으시고 대출 1200만 원 갚으면 100만 원 모자라네요. 계산을 해봤습니다. 트럭 팔면 1100만 원 받습니다. 대출 1200만 원 갚으면 100만 원 부족합니다. 거기에 알선료 400만 원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반납 수수료 500만 원도 내야 합니다. 총 1000만 원 손해였습니다. 저축 300만 원 냈으니 그것도 날아갔고 결국 1300만 원을 잃는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제가 정리해 볼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트럭 팔면 1100만 원 받고 대출 1200만 원 갚으면 100만 원 부족하고 알선료 400만 원은 못 받고 반납 수수료 500만 원 내면 총 1000만 원 손해라는 거죠. 맞아요. 이재훈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일하시는 게 나아요. 1년만 하시면 할부 다 갚으시고 돈도 버시잖아요. 1년을 어떻게 해요? 사흘하고 허리 나갔는데. 그건 어르신이 체력 관리 못 하신 거죠. 다른 분들은 다 하시는데 어르신만 못 하시는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부인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1300만 원을 잃었습니다. 사흘 일했습니다. 허리 망가졌습니다. 발목 삐끗했습니다. 돈도 못 벌었습니다. 계약서를 봤습니다. 작은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읽지 못한 글씨들이었습니다. 이재훈이 빨리 넘기며 여기 서명하세요라고만 했던 그 서류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축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900만 원 남았던 게 600만 원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첫 달 할부 70만 원이 빠졌고 생활비로 230만 원을 썼습니다. 부인이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해요? 저도 울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월 400만 원 광고 하나가 1,300만 원 손실이 됐습니다. 사흘 일했습니다. 노후가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융감독원에 전화했습니다. 대출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싶다고 하니 상담사가 연결됐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목소리가 친절했습니다.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택배 일자리 알선 받으면서 트럭 대출 1,200만 원 받았는데 광고 내용이랑 실제가 완전히 달라서 사흘 만에 그만뒀고 반납하려니 수수료 500만 원을 내래요. 이게 정상인가요? 상담사가 잠시 말이 없다가 물었습니다. 대출 받으실 때 계약서 확인하셨어요? 읽어는 봤는데 제대로 이해 못했어요. 알선 업체에서 빨리 서명하라고 해서요. 고객님, 대출 계약서에 서명하셨으면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에요. 내용을 이해 못하셨다는 건 인정되기 어려워요. 그럼 저는 어떡해요? 1,300만 원 손해보는데요. 그건 알선 업체와의 민사 문제예요. 저희 금감원은 금융회사 감독하는 곳이라 알선 업체 문제는 관할이 아니에요. 소비자원이나 경찰에 신고하세요. 전화를 끊고 소비자원에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30분 정도 기다려서 상담사와 연결됐습니다. 택배 알선 사기 같은 걸 신고하고 싶은데요. 글로벌 물류 알선이요? 상담사가 바로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그 업체 신고 엄청 많이 들어와요. 이번 달에만 15건 접수됐어요. 15건이요? 그럼 조치 취하셨나요? 상담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치는 어려워요. 계약서상 하자가 없거든요. 광고 내용이랑 다르다는 건 증명하기 어렵고 계약서에 서명하셨으면 동의한 걸로 봐요. 하지만 반납 수수료 500만 원은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과하긴 한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고객님이 서명하신 거니까요. 설명도 제대로 안 하고 서명만 받았어요. 그걸 증명할 수 있으세요? 녹음이나 증인 같은 거요. 없었습니다. 이재훈이랑 단둘이 사무실에서 계약했고 녹음할 생각도 못했습니다. 증거 없으면 입증이 어려워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그냥 당하고 사는 거예요? 민사소송하실 수는 있어요. 변호사 선임해서 계약 무효 소송 제기하시고요.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최소 300만 원은 들 거예요. 기간도 1년 넘게 걸리고요.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요. 300만 원을 또 써야 한다는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경찰서에 갔습니다. 민원실에서 사기 피해 신고하겠다고 하니 경찰관이 조서받겠다며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어떤 사기를 당하셨어요? 처음부터 설명했습니다. 인터넷 광고 보고 택배 알선 업체 찾아갔는데 월 400만 원, OKG 미만, 하루 100개라고 해서 계약했는데 실제로는 20kg, 200개였고 사흘 만에 몸이 안 돼서 그만뒀는데 반납 수수료 500만 원 내래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계약서 가져오셨어요? 가방에서 꺼내서 줬습니다. 경찰관이 읽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여기 반납 수수료 조항 있네요. 너무 작은 글씨라 못 봤어요. 그리고 알선 업체에서 제대로 설명 안 했어요. 경찰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명 안 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으세요? 어떻게 증명해요?
녹음이나 문자 같은 거요. 없으면 입증이 어려워요. 본인이 서명하신 계약서니까 동의한 걸로 간주되거든요. 이게 사기 아니에요? 경찰관이 설명했습니다. 사기로 입건하려면 기망행위가 명백해야 해요. 광고 내용이랑 다르다는 건 과장 광고일 수는 있지만 사기로 보기는 어려워요. 계약서에 조건 명시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저는 어떡해요? 민사로 소송하셔야 해요. 저희는 형사 사건만 다루거든요. 경찰관이 조서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접수는 해드릴게요. 근데 입건 가능성은 낮아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금감원도 안 되고 소비자원도 안 되고 경찰도 안 됐습니다. 어디에도 도움받을 곳이 없었습니다. 부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다 안 된대. 계약서에 서명했으니 법적으로 문제 없대. 부인이 울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우리 저축 다 날리는 거예요? 트럭을 팔아야 했습니다. 중고차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1,500만 원 주고 산 지 일주일 된 트럭, 주행거리 200km, 1,400만 원에 내놓았습니다. 사흘 후 연락이 왔습니다. 중고차 딜러였습니다. 트럭 보러 가도 될까요? 와 보세요. 딜러가 와서 트럭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상태는 좋은데 1톤 트럭 수요가 적어요. 1,100만 원 드릴게요. 1,400만 원 아니에요? 중고 시세가 그래요. 1,100만 원 아니면 안 사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1,100만 원에 팔았습니다. 은행에 가서 대출 1,200만 원을 갚았습니다. 1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저축에서 꺼내서 갚았습니다. 통장 잔액이 5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재훈한테 전화했습니다. 트럭 팔았어요. 그럼 알선료 400만 원이랑 반납 수수료 500만 원 입금하세요. 계좌번호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900만 원이었습니다. 통장에 5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4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부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돈 좀 더 필요해. 부인 통장에서 400만 원을 가져왔습니다. 9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통장에 100만 원만 남았습니다. 저축 2천만 원 중에 1,900만 원을 썼습니다.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저축 100만 원, 연금 100만 원, 총 200만 원으로 생활해야 했습니다. 한 달 생활비가 150만 원인데 50만 원이 남았습니다. 2년이면 저축이 바닥났습니다. 일자리를 다시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허리 디스크 초기라고 했습니다. 치료비로 60만 원 나갔습니다. 부인이 물었습니다. 여보, 이재훈한테 고소 못해요? 변호사 상담 받으러 갔습니다. 상담료 10만 원 내고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가 계약서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기기 어려워요. 계약서가 치밀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반납 수수료 조항도 명시되어 있고요. 소송에도 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어떡해요?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업료라고 생각하세요. 비싼 수업료지만 배운 거예요. 다음부터는 계약서 꼼꼼히 읽으시고요. 수업료라고요? 저한테는 평생 모은 돈인데요. 변호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부인과 마주 앉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통장 잔액 1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월 400만 원 광고가 1,300만 원 손실이 됐습니다. 사흘 일했습니다. 법은 저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68세가 됐고 저축은 바닥났고 연금 100만 원으로만 살았습니다. 허리는 완전히 나았지만
조금만 무거운 걸 들면 통증이 왔습니다. 병원에서 디스크 관리하라고 했지만 치료비가 부담돼서 6개월째 안 갔습니다. 진통제만 먹으며 버텼습니다. 일자리는 구하지 못했습니다. 구청 노인 일자리 사업은 1년 대기 끝에 탈락했습니다.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추첨으로 뽑는다고 했는데 저는 떨어졌습니다. 마트나 편의점도 여전히 나이 때문에 안 됐습니다. 생활비를 줄였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 쓰던 걸 1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전기세 아끼려고 여름에 에어컨 안 틀었고 겨울에 보일러 온도 낮췄습니다. 고기는 석 달에 한 번 먹었고 외식은 완전히 끊었습니다. 부인 얼굴에 주름이 늘었습니다. 저 때문이었습니다. 1,300만 원을 날린 후로 부인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원망하는 건 아니지만 실망한 것 같았습니다. 딸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걱정 끼치기 싫어서 숨겼는데 어느 날 딸이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지. 뭐, 엄마가 이상하다고 하던데요. 전화할 때마다 한숨 쉬신대요. 무슨 일 있으세요? 없어. 괜찮아. 정말요? 정말이야. 딸을 속였습니다. 어느 날 인터넷을 보다가 익숙한 광고를 봤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택배 기사 모집. 5월 400만 원에서 500만 원. OK주 미만 소형 택배 전문. 하루 배송량 100개에서 150개. 체력만 되면 나이 무관. 차량 지원 가능. 즉시 근무 가능. 1년 전에 봤던 그 광고였습니다. 회사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글로벌 물류 알선이 아니라 프리미엄 택배 알선이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클릭했습니다.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강남구 다른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전화번호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수법은 똑같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댓글을 봤습니다. 누군가 물어봤습니다. 여기 믿을 만한가요? 답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 여기서 석 달째 일하는데 괜찮아요. 월급 잘 나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알선 업체가 심은 댓글일 겁니다. 저도 1년 전에 이런 댓글 보고 믿었습니다. 소비자원에 전화했습니다. 1년 전 상담했던 곳이었습니다. 프리미엄 택배 알선이라는 업체 아세요? 글로벌 물류 알선이랑 같은 수법 쓰는 것 같은데요. 상담사가 검색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그 업체요. 신고 들어와 있어요. 이번 달에 8건 접수됐는데 좋지는 못하고 있어요. 회사 이름만 바꿔서 계속 영업하거든요. 8건이요? 그럼 또 8명이 저처럼 당했다는 거예요? 네. 비슷한 피해예요. 트럭 대출 받고 사흘 만에 그만두고 수수료 물고.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 없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사람들 계속 이렇게 사기치는데 왜 처벌 안 해요? 상담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계약서가 법적으로 완벽해요. 과장 광고는 맞는데 사기로 입건하기엔 증거가 부족해요. 피해자들이 계약서 읽지 않고 서명했다는 게 문제예요. 읽을 시간을 안 주잖아요. 그걸 증명할 수 있으면 고소 가능한데 녹음이나 증인 없으면 어려워요. 계속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경찰서에도 전화했습니다. 1년 전 신고했던 곳이었습니다. 글로벌 물류 알선 사건 어떻게 됐나요? 제가 1년 전에 신고했는데요. 담당 경찰관이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그건요. 불기소 처분됐어요. 사기 혐의 입증이 안 돼서요. 불기소요? 네. 계약서에 조건 다 명시되어 있어서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검찰에서 판단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 계속 사기치는 거예요? 현재도 영업 중인 거로 알아요. 회사 이름만 바꿔서요. 저희가 수사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 처벌이 안 돼요. 인터넷에 후기를 남겼습니다. 여러 사이트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프리미엄 택배 알선 절대 걸으세요. 사기입니다. 광고는 월 400만 원인데 실제로는 20kg 짐 200개 나릅니다. 반납 수수료 500만 원 물립니다. 하지만 제 댓글은 금방 삭제됐습니다. 다시 올려도 또 삭제됐습니다. 업체가 관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택배 알선 사기 조심하세요. 글로벌 물류 알선, 프리미엄 택배 알선 같은 이름으로 활동합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도 당했어요. 1,500만 원 날렸습니다. 저는 2천만 원 손해봤어요. 아버지가 속아서 집안 망했어요. 피해자가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이 같은 수법에 당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강남역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1년 전 계약했던 오피스텔 앞을 지나가는데 그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5층에 글로벌 물류 알선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했습니다. 건물에 들어가서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무실이 사라졌습니다. 이사 간 겁니다. 관리실에 물어봤습니다. 5층 글로벌 물류 알선 어디 갔어요?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6개월 전에 나갔어요. 계약 기간 끝나기 전에 갑자기 짐 싸서 떠났어요. 혹시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몰라요. 연락처도 안 받고 그냥 갔어요. 보증금은 남기고 갔던데요. 이사 간 겁니다. 피해자가 늘어나니까 도망친 겁니다. 다른 곳에서 회사 이름 바꿔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부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그 사기꾼들 아직도 영업하고 있어. 회사 이름만 바꿔서. 부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경찰도 못 잡는데. 맞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1년 전 1,300만 원을 잃었고, 지금도 그 사기꾼들은 다른 노인들을 속이고 있었고, 법은 그들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광고는 계속 떴습니다. 똑같은 문구로, 다른 회사 이름으로 매일 누군가를 유혹했습니다. 저처럼 연금만으로 부족해서 불안한 노인들을 기다렸습니다.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경고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속았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알게 된 건 1년 반이 지난 후였습니다. 제가 68세, 딸이 39세가 됐을 때였습니다. 명절이었습니다. 딸이 대전에서 올라왔는데 손주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사위는 회사 일이 있다며 못 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손주들이 반가웠지만 선물을 사줄 돈이 없어서 미안했습니다. 저녁을 먹는데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그냥 지내지. 일자리는 구하셨어요? 아직. 찾는 중이야. 딸이 부인을 봤습니다. 엄마는요? 엄마는 괜찮으세요? 부인이 대답하지 않고 밥만 먹었습니다. 딸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밥을 먹고 손주들이 TV 보는 동안 딸이 부엌으로 왔습니다. 설거지하는 부인 옆에 섰는데 저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딸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부인이 한참을 말이 없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아,
너 아빠한테 물어봐. 엄마가 말하기 싫어. 딸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녁 먹고 손주들이 자고 난 후 딸이 저를 불렀습니다. 아빠, 잠깐 얘기 좀 해요. 부엌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딸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없어. 괜찮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엄마가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통장 좀 보여주세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통장은 왜? 그냥요. 궁금해서요. 아빠 연금 100만 원 받으시잖아요. 저축도 2천만 원 있으시고. 그거면 두 분 사시기 충분할 텐데 왜 엄마가 저렇게 힘들어 보이세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더 강하게 물었습니다. 아빠 혹시 사기당하신 거 아니에요? 요즘 노인 대상 사기 많다고 하던데. 설마 그런 거 아니죠? 침묵했습니다. 딸이 일어나서 안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뒤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통장을 찾는 겁니다. 막아야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딸이 통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부인 통장과 제 통장 둘 다 가져왔습니다.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거래 내역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으며 계산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저를 봤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1년 반 전에 300만 원 나갔고, 1100만 원 들어왔다 바로 나갔고, 900만 원 나갔고, 저축이 100만 원밖에 없어요. 설명해야 했습니다. 딸아, 그게 말이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인터넷에서 택배 일자리 광고를 받고, 사무실 찾아가서 계약했고, 트럭 샀고, 사흘 일하고 못하겠어서 그만뒀고, 반납하려니 수수료가 500만 원이었고, 딸이 듣는 내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설명을 끝내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빠, 왜 그런데 계약하셨어요? 계약서는 읽어보셨어요? 읽긴 했는데 제대로 못 읽었어. 딸이 머리를 감싸주었습니다. 아빠 나이가 67이었잖아요. 왜 그런 일을 하려고 하셨어요? 몸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돈이 필요했어. 연금만으로는 부족했고.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저한테 말씀하시지 왜 혼자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제가 도와드렸을 텐데. 너한테 짐 지우기 싫어서. 딸이 소리쳤습니다. 짐이요? 제 부모님인데 짐이에요? 차라리 말씀하셨으면 저라도 계약서 확인해 드렸을 거예요. 왜 혼자 결정하셨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1300만 원이요? 아빠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저희가 3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그걸 일주일 만에 날리셨어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부인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딸한테 말했습니다. 너 아빠 탓하지 마. 아빠도 힘드셔. 엄마. 딸이 부인을 봤습니다. 엄마는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1년 반 동안 혼자 참으셨어요? 부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해봤자 네가 걱정할 것 같아서. 딸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한참을 울더니 물었습니다. 지금 남은 돈이 100만 원이요? 그럼 어떻게 사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연금으로 버티지. 100만 원으로는 한 달밖에 못 사잖아요. 그 다음엔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제 통장이었습니다.
500만 원 있어요. 드릴게요. 손이 떨렸습니다. 안 돼. 그건 내 돈이야. 지금 이런 상황에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500만 원 드릴 테니까 아빠 제발 이상한 데에 계약하지 마세요. 뭐 하시려면 저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딸의 저축이었습니다. 손주들 학원비로 쓰려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받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이 대전으로 내려갔습니다. 떠나기 전에 부인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올게요. 생활비 좀 드릴게요. 딸이 떠난 후 부인이 말했습니다. 여보, 딸한테 손 벌렸어요. 딸 저축 받았어요. 평생 이러고 살 거예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부인이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부인과 대화가 끊겼습니다. 한 달 후 딸이 올라왔습니다. 50만 원을 줬습니다. 아빠 이거 쓰세요. 다음 달에도 드릴게요. 받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딸한테 매달 손 벌리는 아버지가 됐습니다. 사위가 알게 됐습니다. 딸이 말한 것 같았습니다. 딸이 전화해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남편이 화났어요. 제가 부모님 드린다고 했더니 자기 허락도 안 받고 왜 그랬냐고. 미안하다. 이제 안 받을게. 딸이 울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설득할게요. 아빠 걱정 마세요. 하지만 다음 달부터 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던 통화가 두 달에 한 번이 됐고, 석 달에 한 번이 됐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위가 막는 것 같았습니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여보, 딸까지 잃었어요. 손주도 못 봐요. 당신 때문이에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늙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1년 반 전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저축도 잃었고, 딸도 잃었고, 부인 신뢰도 잃었습니다. 5월 400만 원 광고 하나가 가족을 무너뜨렸습니다. 지금 저는 68세입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택배 일자리 광고를 본 지 2년, 1,900만 원을 잃은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저축은 200만 원 남았습니다. 딸이 준 500만 원 중에 300만 원을 썼습니다. 2년 동안 한 달에 13만 원씩 부족했고 저축해서 꺼내 썼습니다. 딸은 석 달에 한 번 전화합니다. 안부만 묻고 끊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습니다. 손주들 얼굴을 2년째 못 봤습니다. 사위가 맡고 있다는 걸 압니다. 제 탓입니다. 부인과는 말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하고 밥 먹을 때 마주 앉고 저녁에 각자 방에서 잡니다. 대화는 하루에 10마디도 안 됩니다. 필요한 말만 합니다. 부인 얼굴에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TV 보면서 웃기도 하고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기도 했는데 이제는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친구들도 안 만납니다. 부끄러워서 못 만난다고 합니다. 일자리는 여전히 없습니다. 2년 동안 계속 알아봤지만 68세 노인을 뽑는 곳이 없습니다. 구청 노인 일자리는 또 떨어졌습니다. 경쟁률이 5대 1이라고 합니다. 생활비는 계속 부족합니다. 연금 10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하는데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로 20만 원 나가고 통신비로 5만 원 나가고 식비로 60만 원 쓰면 15만 원 남습니다. 거기서 병원비, 교통비, 기타 비용 쓰면 항상 부족합니다. 고기는 석 달에 한 번 먹습니다.
마트에서 할인하는 삼겹살 200g 사서 사흘에 나눠 먹습니다. 과일은 안 삽니다. 비싸서 엄두가 안 납니다. 외식은 1년에 한 번, 제 생일 때만 중국집에서 짜장면 시켜 먹습니다. 옷은 2년째 안 샀습니다. 입던 옷이 낡아서 구멍 났지만 꿰매서 입습니다. 신발도 달았지만 참습니다. 양말은 구멍 나도 그냥 신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 안 틀고 선풍기만 씁니다. 전기세 아끼려고요. 겨울에는 보일러 온도를 18도로 낮췄습니다. 이불 2장 덮고 잡니다. 추워도 참습니다. 병원도 1년째 안 갔습니다. 허리가 가끔 아프지만 진통제로 버팁니다. 약국에서 파는 싼 진통제 먹으면 조금 나아집니다. 병원 가면 돈이 드니까 참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는 게 두렵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통장 잔액을 보는데 숫자가 줄어드는 게 보입니다. 2년 전 500만 원이었던 게 지금 200만 원입니다. 1년 반 후면 바닥납니다. 그럼 어떻게 사나 생각합니다. 연금 100만 원으로만 살아야 하는데 한 달에 10만 원 이상 부족합니다. 매달 적자입니다. 어떻게 버틸까요? 딸한테 전화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못합니다. 이미 500만 원 받았고 더 이상 손 벌릴 수 없습니다. 사위 눈치도 보입니다. 딸 부부 사이를 더 나쁘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부인이 가끔 말합니다. 여보, 집이라도 팔까요? 집값이 4억 원쯤 될 텐데 팔아서 작은 곳으로 이사 가면 2억 원은 남을 거예요. 그 돈으로 10년은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집을 팔 수 없습니다. 이 집은 30년 전에 샀습니다. 딸을 키운 집입니다. 추억이 있는 집입니다. 팔면 갈 곳도 없습니다. 전세 살면 보증금 2억 원 들어가고 남는 돈 별로 없습니다. 그냥 버팁니다. 매일 연금 100만 원으로 부족한 10만 원은 저축에서 꺼냈으며 1년 반 후 저축 바닥나면 그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친구들도 안 만납니다. 만나면 밥 사야 하고 커피 사야 하고 돈이 듭니다. 친구들이 전화해도 안 받습니다. 바쁘다고 둘러댑니다. 친구들도 이제 안 연락합니다. 집에만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원 산책 30분 하고 집에 와서 TV 보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또 TV 보고 잡니다. 매일 똑같습니다. 삶이 무료합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일자리도 없고 친구도 안 만나고 딸도 안 오고 부인과도 말이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갑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 광고를 클릭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이재훈 전화를 안 받았다면 어땠을까? 계약서를 제대로 읽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1,300만 원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딸과의 관계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부인의 웃음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봅니다. 여전히 똑같은 광고가 떠 있습니다. 회사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프리미엄 택배 알선이 아니라 스마트 물류 매칭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5월 400만 원, OKG 미만, 하루 100개. 댓글에 누군가 물어봅니다. 여기 괜찮나요? 답글이 달립니다. 저 여기서 6개월째 일하는데 좋아요. 거짓말입니다. 알지만 막을 수 없습니다. 경고 댓글 달아도 삭제됩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들은 계속 영업합니다. 오늘도 누군가 그 광고를 클릭할 겁니다. 연금만으로 부족해서 불안한 누군가가 희망을 품고 전화할 겁니다.
이재훈 같은 사람이 친절하게 상담할 겁니다. 계약서에 서명할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저처럼 1,000만 원 넘게 잃을 겁니다. 저처럼 딸한테 손 벌릴 겁니다. 저처럼 가족이 무너질 겁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경고해도 소용없습니다. 법은 그들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다 명시되어 있으니까요. 저는 그냥 이렇게 삽니다. 68세, 연금 100만 원으로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이게 제 노후입니다. 5월 400만 원 광고가 만든 노후입니다. 저는 68살입니다. 2년 전 인터넷 광고를 봤습니다. 5월 400만 원. 믿었습니다. 사흘 일했습니다. 1,300만 원 잃었습니다. 딸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부인과 대화가 없습니다. 저축은 200만 원 남았습니다. 1년 반 후면 바닥납니다. 그 광고는 지금도 떠 있습니다. 회사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 클릭할 겁니다. 저처럼 속을 겁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법은 그들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다 명시되어 있으니까요. 5월 400만 원 광고가 제 노후를 무너뜨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이 당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같은 광고가 돌고 있습니다. 노후 일자리는 쉬운 조건일수록 위험합니다. 서명 한 번이면 노후 전체가 담보가 됩니다. 다시 일하고 싶다면 반드시 조건부터 확인하십시오. 일자리는 도망가지 않지만 노후는 한 번 무너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